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7월 15일 금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한번 이 비엔나, 이 합스부르크가의 수도였던 이 비엔나, 빈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문화기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예, 여기에 이 건물은 오페라 하우스의 이 건물이고요. 어, 사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술의 전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여기 좌석표에는 아주 싼 데는 무척 싸요. 뭐 여러분들이 저기는 뭐 사실상 이 부자들이나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물론 좀 위치가 좋진 않긴 하지만 뭐 보고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엔나를 한번 가셨을 때 이 오페라 하우스도 들려서 한번 공연도 보시고 여유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오페라 하우스 사진을 정면으로 한번 내세워 봤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요, 이 비엔나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요. 이 베르사유 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이 이 벨베데레 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궁 사이의 유사점을 한번 찾아보고요. 다음으로 도시 재개발 문제를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이 도시 재개발, 오스트리아, 이 비엔나의 도시 재개발은 공정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오스트리아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본 뒤에 이 도시 재개발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문화유산, 오스트리아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비엔나 구도심, 다시 말하면 중세의 흔적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세 구도심의 이 모습인데요. 사실 구불구불한 길이 연속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좁고 기다란 길들이요, 이 미로처럼 얽히고 설키는 전형적인 중세 도시의 풍경을 이 구도심을 통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미로의 도시에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12세기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슈테판 대성당과 광장이죠. 이 성당 첨탑의 높이만 무려 136m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엔나의 어디에서든 이 슈테판 대성당의 성당 첨탑은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고요. 이 중세 도시라는 게 사실상 거의 미로와 같은데 거기서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되는지 이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슈테판 대성당의 첨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성당 첨탑의 모습이고요. 성당의 모습이고요. 이 슈테판 대성당과 광장은요, 이 거미줄처럼 얽힌 미로 속에서 영원히 헤매지는 않도록 이 도심 어디에서나 보이는 방향타이자 돛대처럼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이 스테판 대성당 광장은요, 이런저런 길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리저리 흩어져 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 도시의 이 중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때 터키군과 독일군, 소련군 등으로부터 맹렬한 폭격을 받아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죠. 물론 지금은 완벽하게 복원되어 웅장하고 아름다운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터키군, 이 오스만 투르크군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터키가 아니고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서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이제 공격하게 되죠. 아울러서 이 독일군 그리고 다음에는 이 소련군 등으로부터 맹렬한 폭격을 받아서 뭐 도시 전체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 슈테판 대성당의 이 첨탑과 이 내부 장식물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으로 이 벨베데레 궁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벨베데레 궁전은 구도심을 벗어나서 한 바깥으로 약 15분 정도 걸어 나가면 이 궁이 보이게 됩니다. 사실상 이 벨베데레 궁은요, 이 베르사유 궁을 건축한 설계자의 제자가 만든 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화창한 날에는 벨베데레 궁에서 비엔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 18세기 초에 정원은 도미니크 지라드가 설계를 했고요. 이 베르사유 궁의 정원을 디자인했던 앙드레 르노트르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르노트르를 도와서 이 베르사유 궁의 정원의 연못을 만들고 이 태양이신 아폴론이 석양볕을 배경으로 이 아름다운 림프 정령에 둘러싸여 이 휴식을 취하는 이 그로토. 이 그로토라는 말은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 정원 같은 곳에 인공적으로 만든 작은 동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그로토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죠. 지라드는 이 벨베데레 궁의 정원에도 똑같이 연못을 만들고 그로토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예, 이 벨베데레 궁의 상징 중에 하나는 쭉 뻗은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주 기하학적으로 쭉 뻗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이 지라드는 벨베데레 궁의 정원에도 무한대를 향해 달리는 거대한 축선을 도입하게 됩니다. 예, 이 제자, 스승이었던 르노트르의 영향을 받아서 이 베르사유 궁과 마찬가지로 이 벨베데레 궁에도 이 무한대를 향해 달리는 거대한 축선을 도입하게 되죠. 이 가운데 넓은 길 하나와 좌우에 자리 잡은 길 2개, 이렇게 3개의 길이 구도심을 향해 질주할 것처럼 내달리고 있죠. 이 그 길들 사이에 널따란 장방형의 이 공간에는 관목들이 기하학적 패턴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길의 가장자리로는 짙은 이 녹색의 나무들이 원뿔 모양으로 각을 잡고 서 있죠. 이 시원스럽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 내달리는 길의 끝자락에는 이 슈테판 대성당의 첨탑이 초점처럼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 바로 이 모습인데요. 사실은 이 각도를 달리해서 찍었으면 아주 좋을 뻔했는데, 여하튼 축선이 가장 쭉 뻗은 길이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어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 베르사유 궁과 벨베데르 궁의 정원은 파리와 비엔나의 구도심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죠. 예, 사실상 베르사유 궁과 벨베데르 궁은 이 파리 시내나 비엔나 이 시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신도시 개념으로 만들어진 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도심은 사실상 거의 미로와 같은 그런 거리였기 때문에 이 절대왕정의 위세를 드러내기에는 이 뭘 해도 부족한 면이 많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절대 권력자에게 중세 파리나 이 비엔나는 궁중 의식을 거행하기엔 무척이나 답답한 곳이었죠. 군사 퍼레이드를 펼치고 싶어도 폭도 좁고 길도 쉴 새 없이 이리저리 구분 관계로 모양새가 안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 외곽에 정원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죠. 무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으니 이 정원에 거대한 축들로 질서를 잡은 새로운 공간을 구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무한 권력을 구현하는 공간이 바로 정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링스트라스의 이 도시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산업혁명과 도시 재개발은요, 비엔나를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도시는 일자리를 찾아 몰려드는 사람들과 다층의 건물들이 미로 같은 좁은 길을 따라 쭉 빈틈없이 들어서 있었죠. 그에 따라 빛도 들지 않고 바람도 들지 않아 음침한 기운이 도시 전체에 쫙 깔리는 통에 이 각종 질병의 온상이 되고 범죄 행위 또한 끊이질 않습니다. 예, 사실상 이 시기에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인성 전염병들이 예를 들어 콜레라라든지 이질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지금은 보도 듣도 못한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질병들이지만 이러한 전염병들이 사실상 엄청나게 파급이 전파가 돼서 이 사람들을 많이 죽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도시 자체가 이 빛도 들지 않고 바람도 들지 않을 정도로 이 난개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범죄 행위가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 링스트라세를 중심으로 한 19세기 이 비엔나 도시 재개발 사업은 벨베데레 궁의 정원이 보여주는 공간감이 그 모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투시도 기법에 따라 무한대로 내달리는 축을 설정하고 이를 대로로 구체화하는 방식이었죠. 이 중세 성곽도시였던 비엔나가 이 적을 막기 위해 성곽을 따라 폭 최대 450m, 총 연장 5km 정도에 이르는 원형 띠 형태의 저지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18세기 사실상 이 중세 성곽도시인 이 비엔나는요, 이 성을 둘러싼 외부 이 450m 구간을 사실상 적들이 직접적으로 성곽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방치해 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던 것이 18세기 후반에 가로수가 심어진 이후 공원처럼 이용되다가 이 군사적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19세기 중반에 가서야 재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성 바깥쪽에는 신흥 부르주아와 노동자가 몰려와 살기 시작했고요. 이내 성 안과 바깥 사이에는 교류가 왕성해지죠. 이 방어를 위한 저지선이라는 원형띠의 용도가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1683년 이 오스만 제국의 침공이 있게 됩니다. 이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헝가리 지역에서 불과 150km의 밖에 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 오스만 제국의 술탄 이 메흐메트 4세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비엔나로 출정하게 됩니다. 7월 13일에 선발대가 비엔나에 도착하게 되죠. 이 로트링겐 대공은 이 오스만 제국군이 엄폐물 혹은 군수물자로 악용되지 않도록 도심을 둘러싼 성곽 바깥의 모든 것들을 불태우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전술을 청야작전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고구려와 고려 시대에 많이 사용했던 전략 전술이기도 하죠. 이 사실상 들판을 깨끗이 비워서 적들이 이 공물을 혹은 이 노략질을 할 수 없게끔 이 철저히 비워두는 전략을 이 청야작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의 일환으로 이 오스만 제국도 이 오스만 제국이 침략해 들어오자 오스트리아도 이 성 바깥의 모든 것들을 불태우도록 이 명령하게 되죠. 이런 띠의 운명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것은 이 1848년 혁명이었습니다. 비엔나에서는 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대타협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 타협의 산물이 링스트라세 이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이 원형의 띠는 다각형 형태의 몇 개의 대로로 정리되고요. 이 정리된 길들을 따라 시민들을 위한 극장, 도서관, 학교, 공원과 같은 이 시설들이, 공공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의회 역시 이 그리스 건축 양식으로 건립하게 되죠. 혁명이 일어났죠. 이 오스트리아는 사실상 이 황제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가 군주국가였기 때문에 이 1848년 혁명이 일어난 후에 이제 타협이 이루어져서 이 의회의 설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황제가요. 이 황제와 귀족의 자금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길과 공공시설을 연계한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도나우강의 모습입니다. 이 비엔나의 명소에는 이 도나우강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비엔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요. 이 모차르트, 시트라우스, 그리고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등과 같은 많은 음악가들이 활동했던 주 무대가 바로 비엔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링스트라세가 완성되었을 때 비엔나는 신구가 맞닿은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죠. 정치적으로는 신, 황제, 귀족으로 대변되는 구질서와 시민으로 대변되는 신질서가 서로를 인정하며 공존하게 됩니다.
공간적으로는 구도심과 신시가지가 만나며 서로 이질적인 도시 조직이 접목되자 비엔나만의 독특한 색깔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뮤지엄 쿼티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곳은 비엔나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관심을 끄고 있는 곳인데요. 원래는 황실의 마국간과 마차, 차고로 쓰였던 곳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특히 미술 또는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 테레지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지만 되죠. 이 오스트리아와 관련해서는. 이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이 정치인을 뽑으라는 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항상 1등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 광장 한가운데에는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이 동상 양옆에는 자연사 박물관과 미술사 박물관이 각각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사 박물관에는요, 무려 100kg이 넘는 토파즈 원석과 마리아 테레지아의 보석 부케, 보석으로 이루어진 부케라고, 부케라는 것은 결혼식장에서 이제 결혼한 여성이 이제 그 부케를 뒤로 던지죠. 그러면 이 좋은 인연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등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것은 빌렌도르프가 발굴한 것인데요. 사실상 인간이 만든 최초의 자화상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그린 그림이라고, 이 부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브리겔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농가의 결혼잔치와 바벨탑 등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석으로 이루어진 부케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토파즈 원석입니다. 농가 피로연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약간 옆으로 새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농민들이 애들도 있고요. 이 자연스럽게 결혼 피로연 때 뭘 먹고 어떻게 노는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주문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요. 누군가가 이 평민들의 결혼식 때 뭘 먹고 어떻게 노는지 궁금하구나 라고 그림 주문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 국왕이라고, 황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종조 시대에도 그렇고요. 이 계몽군주 시대에도 그렇고, 사실상 이 궁에 갇혀 있는 임금들 입장에서는 평민들이 뭘 먹고 사는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는 거지 알래야 할 방도가 없죠. 지금이야 신문을 보면, 뉴스를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백성들이 고생이 많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이 과거 시기에, 구제도 시기에 이 국왕들, 그리고 황제들은 이 궁궐 속에 처박혀 있다 보니까 백성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출,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죠.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리고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정치를 잘 알고 있는 거지 한번 검증해 보고 싶은 생각이 반드시 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화가들을, 궁중 화가들을 시켜서 이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려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뭐 예를 들어 김홍도의 대장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백성들이 정말 이 더운 여름에 그야말로 이 땀 뻘뻘 흘리면서 이 하루에서 이 대장장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많겠죠. 뭐 세금이라도 좀 감면해 주고 싶고 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이 화가라는 직업은 사실상 현대 이 사진 기자들과 거의 유사한 이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죠. 예, 슈타트 파크 공원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슈타트 파크는 이 비엔나 사람들도 즐겨 찾는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황금색 옷을 입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이 동상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흑백으로 처리해서 잘 안 보입니다만, 예, 이 황금색 동상이 인상적인 곳이죠. 예, 다음으로는 이 루스트 하우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19세기 당시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요 근래 루스트 하우스의 모습입니다. 1793년에 문을 연 유서 깊은 카페 겸 레스토랑이고요. 이 나폴레옹 군대도 쉬어갔다는 이 레스토랑에서는 비엔나의 전통 음식인 슈니첼과 토마토 샐러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슈니첼이라는 것은 비엔나 사람들이 일요일 점심 때 즐겨 먹는 음식이고요. 이 적당한 크기의 송아지 고기에다 밀가루, 달걀, 이 빵가루 등을 살짝 입혀서 이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서유럽권 사람들이 이 송아지 고기를 상당히 좋아해요. 연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여하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송아지 고기를 안 먹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뭐 이 슈니첼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맛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비엔나 슈니첼의 모습이고요. 사실상 뭐 우리식의 돈가스나 뭐 그런 거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쉔부른 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 쉔부른 궁의 이 정면 모습입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정으로 쓰였던 곳이고요. 이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막내딸로 훗날 루이 16세의 왕비가 된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총 1440개의 방 가운데 40여 개의 방만 일반에 공개되고 있죠. 모차르트가 6살 때
그의 놀라운 음악성을 선보인 거울의 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개방되는 방에 포함이 되죠.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황제였던 까를 1세가 재위 2년 만인 1118년에 왕권 포기각서에다 서명을 한 것도 바로 거울의 방에서였습니다. 비엔나 국립 오페라 하우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파리의 오페라 극장 그리고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과 함께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엔나의 랜드마크인 이 슈테판 성당에서 오페라 하우스 사이에 놓인 케른트너 거리는 이 비엔나 최고의 쇼핑가로 차가 없는 보행자 전용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석의 위치에 따라 입장권 가격의 차이가 아주 크죠. 이 150유로가 넘는 것부터 가장 저렴한 것은 3.5유로까지 다양합니다. 3.5유로라고 하면 사실상 5,000원 티켓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탠딩 티켓은 이 3.5유로 티켓은 사실상 스탠딩 티켓인데요. 이것은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미리 표를 구입하지 않으면 이 매진이 되고요. 이 티켓은 오페라 하우스 안에 티켓 창구에서 구입을 해야지 됩니다. 이 스탠딩 티켓은 왼쪽 맨편 창구에 스탠딩 티켓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죠. 비엔나 중앙묘지, 이 음악가의 묘역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한자리에서 가장 많은 악성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 비엔나 중앙묘지의 음악가의 묘역입니다. 이 베토벤, 브람스, 슈베르트, 요한 스트라우스 등 대작곡가들이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죠. 베토벤, 브람스 등의 이 묘역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 비엔나풍의 선술집인 호이리게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 호이리게는 비엔나의 서민적인 정치가 물씬 풍기는 일종의 선술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비엔나 외곽의 포도원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햇 포도주만을 파는 술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이 직접 담근 포도주와 이 음식만을 팔도록 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각각의 호이리게마다 포도원 주인의 명패와 함께 소나무 또는 전나무 묶음이 입구에 함께 걸려 있어 일반 술집과 쉽게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이 빈 외곽 비엔나 숲에 이 하인리겐 슈타트에 있는 이 와이너리 겸 이 호이리게 마이너암 파르플라츠 일명 베토벤 하우스로 이 제9번 교향곡을 작곡한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호이리게에 들려서 이 해포도주를 한 잔씩 마신다고 하죠. 비엔나 커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카, 카푸치노, 브라우너, 멜랑게 등 30종 이상의 커피가 있는데요. 이 커피에다 밀크를 넣기 시작한 곳이 바로 비엔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엔나 사람들은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안우제,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커피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우제를 즐기고 있죠. 예, 커피하우스의 모습이고요. 이 비엔나 시내의 전통 커피하우스는 카페 이 사카와 카페 센트럴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커피로는 우리가 흔히 비엔나 커피라고 부르는 아인 슈페너, 그리고 차고 진한 커피에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생크림을 곁들인 아이스 커피 등이 있죠. 예, 이 비엔나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년음악회가 아닐까 싶어요. 뭐 사실상 코로나 이후에 많은 행사들이 취소됐지만 뭐 신년음악회도 뭐 비엔나 필하모니가 나와서 이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이 코로나가 박탈해 갔죠. 예, 뭐 내년부터는 아마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비엔나는 아름다운 왈츠와 함께 새해 문을 여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매년 12월 31일 자정이 되면요, 이 슈테판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신호로 전국의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일제히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와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때문이죠. 이 새해 아침에는 비엔나 필하모니의 신년 음악회가 역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으로 서곡을 장식하고요. 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세계 각국의 텔레비전에 위성으로 중계돼서 새해 아침을 경쾌하고 아름다운 비엔나 왈츠로 축복하게 되죠. 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은요, 이 요한 슈트라우스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궁정 무도회의 지휘자로 있을 무렵인 1867년에 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을 작곡하게 되죠. 사실 그 시절은 이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참 서글픈 기억이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 나라 전체가 온통 어두운 분위기였죠. 예, 이 당시는 이제 이 독일 통일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 이 1867년 무렵에 이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예, 그 전쟁에서 이 프로이센이 승리하게 되면서 독일 통일은 소독일주의로 가게 되죠. 이 대독일주의와 소독일주의가 있는데요. 이 소독일주의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이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도 포함시킨 이 통일을 이 염두에 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하튼 이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나라 전체가 온통 먹구름이 드리우던 시절에 만들어진 곡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침체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당시 비엔나 남성 합창 협회의 지휘자였던 헤르베기 슈트라우스에게 이 작곡을 의뢰해서 만들어진 곡이 바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이를테면 구원의 음악이었던 셈이죠. 예, 이 음악 하나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예, 그래요. 요 근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뭐 사실상 많은 생각이 들죠.
뭐 약간 옆으로 새는 감이 있지만 이 러시아는 왜 굳이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할까요? 뭐 사실상 뭐 이 러시아의 외교 정책, 군사 정책의 제일 목표는 부동항을 얻는 것이죠. 뭐 그것은 제정 러시아 때부터 반드시 이 부동항을 얻는 것을 제일 순위로 하죠. 이 대부분 이 러시아의 항구들은 이 겨울 기간 동안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전부 이 추운 곳에 있기 때문에 뭐 한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사실상 이 군함이 이 외부로 나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취약해지는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이 러시아를 침공했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도 겨울에 굳이 그 엄동설안에 러시아로 향했던 이유는 이 사실상 해군 병력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얼은 항구에 갇혀 있기 때문에 또 굳이 이 겨울을 선택해서 침공을 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 뭐 그런데요. 사실상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핵심은 이 해안 도시를 점령하는 것이죠. 이 크림반도를 점령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상 부동항을 얻으려는 목표고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나서 러시아가 향할 곳은 소위 말하는 발트 3개국, 리투아니아, 루니아, 에스토니아 이 나라가 될 거예요. 항상 이 역사가 알려주죠. 그 다음으로 향하는 곳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예, 항상 이 러시아는 그쪽 방면을 노리죠. 그러면 이제 그쪽이 평정이 되면 그 다음으로 향할 곳은 어디일까요? 예, 이 블라디보스톡도 사실상 부동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왼쪽을 보면 이 일본 열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한반도가 보여요. 근데 문제는 한반도는 부동항이죠. 이 도처에 부동항이 널려 있습니다. 예, 이 러시아는 뭐 이 유럽을 이제 먼저 차지하고 만약에 난다면 그 다음으로 향할 곳은 한반도나 일본 열도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주변에 그런 나라들밖에 없죠? 뭐 일본, 중국, 러시아. 이 중국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워낙 나쁜 짓들을 많이 해서 뭐 일제시대에 가리긴 했지만 뭐 청일전쟁 이전 시기에 이몽옥군란부터 시작해서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워낙 나쁜 짓들을 많이 했죠. 예, 우리 주변엔 그런 나라들밖에 없네요. 뭐 여하튼 국력을 키워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좀 옆으로 새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이 무명시인 이 게르 네르트가 지은 시에 남성 합창곡으로 작곡된 것이 사실상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관현악곡으로 편곡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죠. 예, 오늘은요, 이 주처과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공고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주처과제를 여러분들께 드릴까 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중간 레포트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이 기말고사 역시 제가 좀 생각 중이에요. 이 기말고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민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될 부분은요. 이 도시발전과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고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또 어떻게 보면 빛과 그림자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한번 이런 숙제를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